수량 및 실험, 오늘 수량 및 실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수로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등류회를 해석하는데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등류가 아니라 부등류로 연결시켜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등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은 그 비력과 비에너지 개념을 먼저 배울 겁니다. 그걸 적용을 해서 개수의 흐름과 수위 변화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등류를 얘기했는데 등류는 뭐라 그랬어요? 유니폼 플로우니까 그 상류나 하류나 그 수심의 차이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등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위가 변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비력과 비에너지를 이해했고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수력도약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그 부등류의 하나인 수력도약에 대해서 적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비력과 비에너지 개념을 이해하고 개수의 흐름과 수위 변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등류를 배웠고요. 그죠? 등류라고 하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수위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등류라고 했습니다. 깊이가 변하지 않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관련된 그 등류는 뭐냐면 공간에 관련된 얘기라면 정류라는 얘기를 처음에 했었는데 정류는 뭐냐면 시간에 관계없이 유속이 한 점에서 변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정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수심과 유속이 다른 경우 그거를 이제 부등류라고 얘기하겠죠. 등류가 아닌 경우. 근데 시간에 따라서는 한 점의 유속은 변하지 않으나 유속이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부등정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등정류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부등정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 개념들이 있다면 첫 번째는 뭐 비에너지,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비력 혹은 비운동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걸 또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급변류와 전변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급변류라는 것은 아주 작은 구간 안에서 유속이 크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급변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변류라고 하는 것은 좀 먼 거리, 긴 거리에서 천천히 그 수위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gradually varied flow라고 얘기합니다. 전변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급변류의 대표적인 예인 수력 도약까지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 전변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비에너지가 될 것 같아요. 비에너지. 총에너지는 배웠죠. 총에너지 토탈 수도, 총수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베르노이 법칙에 대해서 위치 수두, 압력 수두, 속도 수두를 구체적인 총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에너지란 무엇이냐면 바닥으로부터의 총수도, 그 바닥의 위치 에너지를 제외한 총수두를 말하는 거죠. 바닥의 위치 에너지를 제거한 에너지로 총 에너지로부터 뭐예요? 지형이 갖고 있는 자기 위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제거한 물 자체가 유체 자체만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은 유체가 계속 Z는 어떻게 돼요? Z라는 거 위치 수두라는 거는 이 유체가 계속 흘러가면은 계속 변하죠, 사실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적인 에너지라고 보셔도 되고요. 압력 수두와 속도 수두 같은 경우는 얘네의 흐름과 함께 같이 이동하는 그런 것 자체의 모양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 자체만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비에너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비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비에너지를 말씀드리기에 토탈 에너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포인트 1에서의 토탈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위치 수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 수두가 되겠죠. Y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Y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정수압이죠. 정수압. Y압에서 쌓이면은 이것을 정수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토탈 에너지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이제 정수압이라고 스태틱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거를 우리가 속도,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위치에 관한 부분 요 Z를 빼놓은 요 에너지만을 우리가 스페시픽 에너지, 비에너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처음에 그 질량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질량이라는 건 뭐야? 질량은 자기가 갖고 다니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가만히 있는 애의 그 매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만히 있는 애들이 갖고 있던 질량.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움직이고 있는 놈들은 어떻게 되냐? 움직이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운동량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근데 그거에 해당하는 또 에너지가 뭐냐 그러면 약간 비슷한 개념일 수 있겠죠. 자기 개가 갖고 있는 에너지. 그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요게 이제 위치 에너지 그 지형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제외했고요. 그다음에 전체 이 유체가 갖고 있는 자체 내의 어떤 정수화, 그죠? 스태틱 파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두 파트를 가지고 한번 이 비에너지 그림을 비에너지 곡선이라는 걸 한번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 왼쪽에 이 그림을 우리가 비에너지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곡선을 잘 보시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아까 나왔던 비에너지의 원래 공식을 한번 써보면 이 스페시픽 에너지는 I 플러스 알파의 V제곱에 여기 2G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태틱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는 스태틱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운동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운동 에너지니까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비에너지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비에너지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이렇게 됐을 때 한 축을 뭐라고 잡냐면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잡고 자 그러면은 요것이 이 에너지가 왼쪽을 y라고 잡고 깊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도대체 얼마나 있나 여기가 인풋이고 여기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도대체 얼마나 있나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스태틱 에너지 같은 경우는 y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커지죠. 그쵸? 이게 이 스태틱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쵸? 얘네는 어떻게 돼요?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위에서 누르는 양이 많아지니까 그쵸? 로지 y가 되니까 얘네는 스태틱은 e와 y를 계속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 파트는 어떻게 되냐면 y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커지죠. 그렇죠? 깊이가 낮아져야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속도가 빨라지죠. 속도가 빨라져야 카이네틱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깊이가 증가하면 에너지가 줄어들고 깊이가 감소하면 이 에너지가 증가하는 그런 특성을 가졌습니다. 근데 요거가 그러니까 이 카이네틱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토탈 E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얘랑 더해주면 되죠. 얘랑 더해줘서 얘랑 더해주고 그래서 요거를 따라서 정근하는 이런 선이 됩니다. 그렇죠? 요 값에다가 요 값을 더해준 거예요. 요 값에다 요 값을 더해주면 요 값에다가 요 값을 더해주면 이 값이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요 값에다가 이걸 2배 해주면 요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값을 여기다 더해주면 그렇죠? 그럼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비에너지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에너지 곡선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스태틱 파트와 운동 파트가 나눠져서 더해진 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더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총합이 그렇고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지저분하게 많이 써놨어요. 지저분하게 많이 써놨는데 이게 뭐겠어요? 곡선이 이렇게 휘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에너지가 제일 작구나 라는 얘기가 되죠. 제일 작으니까 그럴 때를 우리가 뭐냐면 크리티컬 뎁스라고 얘기를 해요. 임계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임계점. 그래서 보통 그런 임계점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파트를 둘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파트와 이 파트로. 그렇죠? 어떤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값이 있으면 어떤 점은 올라가는 점이 어떤 점 내려가는 점이 그럼 그 끝값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상류라고 얘기를 해요. 이쪽 부분은. 그 다음에 요걸 우리가 사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크리티컬 뎁스, 즉 임계점보다 뎁스가 깊은 거, 그죠? 그걸 상류라고 얘기하고요. 임계 깊이보다 낮은 것을 우리가 사류라고 얘기합니다.
임계 깊이보다 깊이가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잘 보시면 이 그림은 E1이라는 놈이 사실은 두 개의 값을 깊이를 가져요. 에너지는 같은데, 그렇죠? 에너지는 같죠? 여기와 여기는 E1이라는 에너지로 동일한데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봤을 때 깊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유체는 두 가지의 주어진 에너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깊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깊이를 가질 수 있는데 하나는 깊고 하나는 낮다는 얘기죠. 깊이가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속도가 빠르고 스태틱 프레셔가 작은, 스태틱 에너지가 작은. 그렇죠? 스태틱 에너지는 좀 안정한 기분을 가져가고 카이네틱 에너지는 좀 불안정한 개념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사류는 좀 더 불안정한 형태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상류는 뭐예요? 상류 같은 경우는 깊이가 깊죠. 깊이가 깊다는 얘기는 유속은 느리고 깊이는 깊고 즉 스태틱 에너지가 많고 카이네틱 에너지가 좀 적은 그런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스태틱은 좀 안정하다고 그랬죠. 안정한 에너지가 많고 불안정한 에너지가 적은 그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이 나눠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요 C라는 점에서 바로 이 전체 에너지가 미니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주어진 단면과 유량에서 최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렇겠죠? 이 커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커브는 이 단면이 정해져 있고요. 유량이 정해져 있으면 항상 나타나는 커브예요. 그 채널이 갖고 있는, 그 유량이 갖고 있는. 그죠? 여기는 유량이 다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채널의 형태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 주어진 단면에서 최소의 유량을, 최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바로 크리티컬 뎁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임계 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같은 비에너지를 가진 다른 점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다른 거는 전부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같은 에너지를 가진 두 점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크리티컬 뎁스를 말씀드렸다는 얘기는 크리티컬 뎁스를 찾고 싶다는 얘기겠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크리티컬 뎁스에 대해서 이미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됐지만 크리티컬 뎁스와 관련된 얘기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그때 스쳐 지나갔고 좀 자세하게 그 크리티컬 뎁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의 그 비에너지에서 하산경사가 이제 너무 심하면 사실 비에너지 쓰는 거는 무개념하고 거의 이제 하산경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Z를 그렇게 고려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전체 에너지나 비에너지나 동일한 형태를 보일 겁니다. 어쨌든 비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스태틱 파트고요. 이게 뭐야? 이게 운동 파트죠. 운동 에너지 파트죠. 자, 단면의 깊이 면적은 깊이 함수이니까 비에너지 방정식을 y로 미분합니다. 미분하죠. 1을 d 오버 dy는 이렇게 되고 y를 미분하면 1이죠.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돼요? 면적은 y의 함수죠. y가 늘어나면 a가 같이 늘어나고 a가 감소하면 y가 감소하면 a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a는 y의 함수라는 얘기예요. a의 함수니까 a를 직접 미분할 수는 없죠. 그래서 먼저 한번 미분하고 a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a 2승이니까 마이너스 a 3승이 되죠. 요거 마이너스 2승이니까 a 마이너스 3승이 되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나왔고요. 근데 a는 여기서 다시 한번 a라는 함수를 y로 미분해줘서 이런 형태로 미분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 아주 미세한 두께 깊이 y에서 dy에서 깊이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폭은 어떻게 돼요? 그냥 dA, dy로 놔둘 수 있죠. 원래 a를 y로 미분하면 폭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미분을 했더니 dA, dy로 가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이 대신에 dA, dy 대신에 b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b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값을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분한 값이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한 값이 제로가 되는 점을 찾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q제곱 b 오버 ga 3 큐빅의 1과 같다. 이 점이죠. 자, 그러면 조금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이 유량을 유속으로 다시 표현을 바꿔줬어요. 유속으로 표현을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v가 되죠. a 곱하기 v가 q가 되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주면 a 제곱
V 제곱이 되죠. 근데 밑에 A 3승이 있으니까 A 제곱이 날아가서 A 하나만 남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 오버 B를 보통 수리수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리수심이 형태가 바뀌었을 때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 D를 사용해서 얘를 바꿔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태가 어떻게 돼요? V제곱 오버 GD가 되고 얘가 여러분들이 이미 기존에 배웠던 프로듀스와 동일한 거죠. 그렇죠? 자, 이때 임계 유속을 어떻게 나타나냐? 얘를 한번 나타내 보면은 V는 크리티컬 플로우는 스퀘어 루트 GD. 요게 임계 유속이라는 거죠. 여기를 중심으로 유속이 빨라지면 사류가 되는 거고요. 유속이 느리면 상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넓은 직사각형에서 D는 어떻게 돼요? 뎁스는 크리티컬 YC와 아주 깊어요. 그렇죠? 아주 뭐랄까 넓은 직사각형 수로가 치면 하이드로 레디어스나 뎁스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D equal YC니까 그걸 여기다 놔주면 우리가 크리티컬 뎁스는 그냥 YC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됐고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이고, 그 다음에 단위폭당 유량으로 임계수심을 구해본다면 V 대신에 단위폭당 유량은 V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죠? 위드스를 깊이를 곱해주면 되죠. 깊이를 곱해주면 되니까 YC를 곱해주니까 YC 요거는 Q 제곱이 되고 밑에는 YC 제곱이 새로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크리티컬 뎁스는 큐빅 스퀘어 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Q 제곱 오버 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Q 단위 폭당 유량을 알면 크리티컬 뎁스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단위 폭당 유량을 알면. 자, 그렇다면은 주어진 단위 유량만 알면 우리가 언제든지 크리티컬 뎁스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이 크리티컬 뎁스는 유량의 함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유량의 함수. 유량이 많아지면 크리티컬 뎁스가 증가할 거고 유량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형태랑은 관계없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형태와는 관계없이 단위 유량이 얘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 관계식은 좀 쉽게 여러분들이 잘 적용할 수가 있겠죠. 단위 폭당 유량을 알면 우리가 크리티컬 뎁스를 알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크리티컬 뎁스를 찾은 이유는 크리티컬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크리티컬 에너지는 그냥 YC를 넣어주면 되죠. YC를 넣어줬으니까 VC 대신에 어떻게 되냐? 앞에 보시면 우리가 유도한 이 관계식, 그 다음에 이 식 같은 걸 이용해서 이게 D 오버 C가 되는 거예요. YC는 뭐였죠? YC는 수리수심과 동일했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돌려버리면 얘가 YC 오버 2가 되죠. 그렇죠? YC 오버 2가 되니까 전체로 크리티컬 뎁스는 2분의 3 뭐가 돼요? 최소 에너지가 나오는 것. 혹은 최소 에너지 구하고 싶으면 여러분 크리티컬 뎁스 구해서 거기다 3 오버 2를 해주면 그게 임계 에너지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조금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는 뭐 사실은 연구를 하는 경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혹시 기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혹시 기술사 시험 같은 걸 본다면 이런 공식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운 것들을 연습 문제 살짝 얘기를 해봅시다. 자, 5피트 폭의 직사각형 수로에 50 CFS의 유량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때 임계수심, 최소 비에너지를 구해라. 그 다음에 수심이 0.5피트일 때 비에너지와 대응 수심을 찾아라. 유량이 75피트 큐빅일 때 임계수심 얼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한 부분이 나왔죠. Alternative depth, 대응 수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모든 유량, 어떤 주어진 유량에서 가질 수 있는 depth는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다른 뎁스가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 수심을 우리가 대응 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 에너지가 요만큼 줬을 때 여기서 두 개의 수심이 존재하죠.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요걸 우리가 대응 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직사각형 유래에서 크리티컬 뎁스를 구하고 싶어요. 임계 수심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단위 폭당 유량을 계산하면 되죠. 단위 폭당 유량은 어떻게 돼요? 5피트 폭이라니까 얘를 5피트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0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력과 속도를 나눠줘서 1.46피트가 크리티컬 뎁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크리티컬 뎁스를 알면 최소 비 에너지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 관계식을 사용하면 되죠. 3분의 2분의 3 곱하기 크리티컬 뎁스. 그래서 2.19 피트가 나왔습니다. 자, 대형 수심 구하고 싶어요. 대형 수심은 어떻게 하면 돼요? 크리티컬 뎁스에다 곱해 넣어주면 되죠. 즉 얘에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냐? 먼저 알면 그 공식을 다시 풀면 되죠. 그래서 E = 0.5 플러스에서 계산해 봤더니 여기서의 B 에너지는 6.71이었어요. 6.71을 넣어주고 그럼 뭐가 되냐? 6.71에 해당하는 거를 다시 넣어준 다음에 Y를 알고 싶은 거죠. Y를 풀면 되는데 그래서 뎁스를 계산해 보면 여기서 6.68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값은 뭐겠어요? 다른 값은 1.46이 아니죠. 0.5피트겠죠. 다른 수심은 0.5피트, 또 다른 수심은 6.68피트. 얘네들은 서로 대응하는 수심이다. 즉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비에너지를 갖고 있는 수심이다라고 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디스차지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뭘 물어봤냐면 유량이 이걸로 증가했어요. 즉 Q 스퀘어가 15로 증가한 거죠. 그때의 크리티컬 뎁스는 1.92피트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아주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비에너지를 적용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걸 청해서 이제 뭐를 아냐면 기본적으로 걔네들이 갖고 있는 유체가 흐를 때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인 거를 찾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불행인지 다행인지 채널의 모양이 항상 동일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채널의 깊이가 바뀔 겁니다. 폭도 바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위 폭이 그러니까 깊이가 깊어졌어요. 그렇죠? 깊어졌을 때 과연 물은 어떻게 반응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섹션 2에서 델타 G만큼 바닥에 내려갈 때 Y1이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가 여기 상류에서 이거 상류가 상류예요. 업스트림에서 서브 크리티컬 플로우가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델타 G만큼 원래 여기는 뭐예요? 잘 보시면 여기에 비에너지는 Y1과 Y1으로 갖고 있는 거죠. Y1. 여기서 비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유속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요 델타 G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된 거죠. 비에너지가. 여기서 비에너지가 증가했어요. 델타 G만큼. 근데 얘와 얘는 사실은 동일한 델타 G만큼 증가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지형이 바뀌면서 에너지를 줘버린 거죠. 물로. 델타 G만큼 여기서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냐 보면 이 그림으로 보면 비에너지가 이렇게 있어요. 단위 폭당 유량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비에너지는 유지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원에서 델타 G만큼 증가를 했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로 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근데 뭐야? 사류죠. 상류 쪽에서 보면 어떻게 돼? 원래 여기 있었거든요. 요게 에너지인데 델타 G만큼 증가했으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한 거죠. 그래 거꾸로 가봤더니 깊이가 증가돼야 되죠. 즉 이 그림이 나온 게 여기서 델타 G만큼 여기서 에너지가 증가했더니 깊이가 더 깊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모습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약 하천 같은 데 가거나 저기 청계천 같은 데 보시면 얇은 데서 흐르다가 깊은 데로 가면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섹션 2에서 델타 G만큼 바닥에 내려갈 때 상류에서 상류가 그럼 상류이고 프로듀스는 1보다 작게 되고요. 마찰에 대한 손실을 무시하면 섹션 2에서 비에너지가 델타 G만큼 증가한 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그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여기 상류고 여기 하류죠. 여기서 보면 이거는 거꾸로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증가한 경우고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뎁스가 올라간 거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 에너지, 총 에너지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총 에너지는 바뀌지 않으니까 이게 요 섹션 1에서의 총 에너지요. 그렇죠? V1 플러스 V1 제곱 오버 2G인데 여기서 총 에너지는 어떻게 해요? 델타 G 플러스 Y2 플러스 유속이 되죠. 이게 오른쪽이. 이게 베르노이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게 총 에너지란 말이죠. 자, 이게 베르노이 방정식이니까 스페시픽 에너지를 다시 따져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원래 토탈 에너지였는데 원 토탈 에너지 델타 G 플러스 Y2 플러스 이렇게 돼서 이게 비에너지가 되는 스페시픽 에너지가 되는 거죠. 스페시픽 에너지가 되니까 아까 그냥 제가 정성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새로 생기는 여기에서 비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E1 마이너스 델타 G가 되는 거죠. 그렇죠? 즉 원래 E1이 여기 있었는데 E1이 여기 있었단 말이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델타 G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델타 G만큼 여기 가서 델타 G만큼 떨어져서 올라가 보면 수심도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바닥이 올라가게 되면 수심은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비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바닥이 올라올 경우에 기반한 총 에너지는 이렇게 그냥 쓴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이렇게 설명이 이미 다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요것들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뭘 하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수심을 좀 올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수심을 올리는 경우는 썩 많지는 않아요. 수심을 올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통 이렇게 침식이 많이 되는 곳. 침식이 많이 되는 곳은 좀 복토를 한다고 그러죠. 밑에를 채워서 양변한다고 그러는데 채워가지고 좀 올려요. 왜 올리냐면은 이걸 올려야 구조물이 안정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믹싱이 잘 생겨요. 바닥이 너무 깊으면 믹싱이 잘 안 생겨서 바닥을 올려줘서 믹싱을 만드는, 혼합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바닥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깊게 하는 경우는 준설하는 경우가 있죠. 만약 배가 다니고 그러려면 바닥을 파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폭과 깊이가 각각 5피트인 직사각형 수로에서 100CFS의 유량으로 등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등류로 흘러가다가 갑자기 0.5피트의 계단이 하류 쪽에서 올라왔어요. 그럼 바뀌겠죠? 그럼 이 계단에서 수심을 결정하려고 해요. 여기 위에 수심은 얼마나? 그 다음에 임계류를 만들 수 있는 계단의 높이는 얼마냐? 그러니까 하류 쪽에서 임계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그 두 가지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위 폭당 유량은 얼마였어요? Q 이퀄 어떻게 돼요? 요거를 5로 나눠주면 되죠. 100CFS를 5로 나눠주면 우리가 단위 폭당 유량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요 상류 쪽의 크리티컬 플로우는 2.32피트가 크리티컬 뎁스인 거죠. 그렇죠? 크리티컬 뎁스예요. 그래서 이 미니멈은 3.48피트예요. 이게 뭐냐면 이 미니멈은 뭐냐면 이 유량이 흘러갈 수 있는 최소 에너지가 이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거보다 더 적은 에너지로 밀게 된다면 얘네는 못 올라가요. 못 흘러가요. 그래서 고에너지랍니다. 그래서 이 계단 위로 물을 올려보낼 수 있는 최소 에너지가 뭐냐면 밑에 쪽에 미니멈 에너지가 3.48인데 여기다 어떻게 돼요? 델타지만큼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힘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델타지만큼 더해준 힘이 여기로 올려보내려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98피트가 여기다가 상류로 물이 하류로 이제 이쪽이 하류가 되죠. 하류 쪽으로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미니멈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98피트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우리가 초기 수심이 5피트고 임기 수심이 2.32보다 깊어서 상류가 맞겠죠. 여기가 2.32피트예요. YC가. 근데 여기가 5피트니까 여기는 지금 상류가 되는 거죠. 상류에서는 이게 올라가면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사류에서는 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같이 더 올라가죠. 그렇죠? 이 그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류 부분에서는 델타지만큼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원래였는데 여기였는데 델타지만큼 올라가면 델타지만큼 여기가 원래 있었는데 델타지만큼 여기서 어떻게 보면 빼준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여기로 가서 깊이가 줄어드는 데가 되는데 거꾸로 줄어드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거꾸로 돼서 올라가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류가 되고요. 상류가 되고 어떻게 되냐? 5피트에다가 그러면 1에서의 실질적으로 임계 에너지가 아니라 여기에 비에너지를 계산해 봤더니 y 플러스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20제곱에 5를 해서 5.25피트가 되는 겁니다. 5.25피트가 되는 거니까 뭐냐면 얘가 이 미니멈 에너지보다 커요. 비에너지보다. 작으면 어떻게 할까? 작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왜 올라가는지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왜 상류 쪽보다 깊어지는가가 나온다는 얘기도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아주 극단적으로 벽을 이렇게 만들어요. 아까
극단적 벽이 아니라 물을 만든다고 합시다. 이렇게 육지가 돼서 물이 흘러가고 싶어요. 그쵸? 이게 극단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흘러가려면. 이 미니멈 에너지는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넘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가 필요해야 돼요? 어떤 방식이 필요하냐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그렇죠? 스태틱 에너지와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카이네틱 에너지는 증가시킬 수가 없죠. 여기 제로가 되니까. 그렇죠? 그럼 뭘 밖에 못해? 스태틱 에너지를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현상이 뭐예요? 얘가 물이 쌓이죠. 그렇죠? 여기 막았으니까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수심이 깊어지죠. 더 깊어져서 이쯤 되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막히면 이 스태틱 에너지를 올려줘서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전체 요게 E가 이 크리티컬보다 EC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그래서 만약에 E가 이거보다 작으면 이렇게 물이 쌓여야 되죠. 쌓여야 되는 걸 우리가 초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크. 오케이? 그래서 수심이 더 올라가는 크리티컬 뎁스보다 크리티컬 에너지보다 에너지가 적어서 에너지를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태틱 에너지가 쌓이는 현상을 우리가 초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초크가 어떻게 돼요? 근데 이 경우는 5.25피트가 3.98보다 크니까 상류 수심이 계속 깊어지는 이 초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해석을 해보면 이건 뭐예요? 웨이브죠.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머티리얼이 못 지나가는데 에너지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에너지는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에너지가 반사돼야 되죠, 사실은. 못 지나가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웨이브죠. 그러니까 이게 쭉 쌓여서 올라가는 현상은 사실 웨이브라고 보셔도 돼요. 쭉 올라가서 웨이브가 쌓이죠. 이 웨이브가 어떻게 돼요? 상류 쪽으로 영향을 주죠. 상류 쪽으로 계속 수위를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막아버리면 상류 쪽으로 웨이브가 쭉 올라가죠. 그걸 우리가 나중에 뵐 건데 이제 백워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워터. 자, 그거는 백워터가 일어나는 현상은 뭐 당연히 우리가 보면 저기 막혔으니까 물이 쌓이는구나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에너지 측면에서 봐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 백워터가 생기는 백워터 커브가 상류로 프로포게이트하는 전파되는 것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더 풀어보면 이제 초크는 발생하지 않아요. 베르누르 방정식을 이용해 보면 E2의 이제 에너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베르누르 방정식이에요. 그럼 Y1 Q1 제곱 2GY1 제곱은 델타 G 플러스 Y2 플러스 Q2 제곱 오버 2GY2 제곱의 제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봤어요. 좌측을 다 계산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 5.25였죠. E1이 5.25에서가 델타지를 뺐더니 4.75 남고 오른쪽에 비에너지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류 쪽에 갖고 있는 비에너지는 4.75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4.75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델타지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0.5만큼의 델타 에너지를 줘버리고 4.75는 이게 이제 그 하류 쪽에 비에너지가 됩니다. 이거를 풀어보면 이 방정식을 풀면 Y2가 4.43이에요. 그렇죠? 4.43이고 4.43에다가 0.5를 더하면 4.93이 되죠. 4.93. 이게 무슨 깊이냐? 바로 요 깊이란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4.43이고 요 0. 합치면 4.93이 되니까 요 5피트보다 수위가 얼마만큼 떨어져요? 수위가 0.7피트만큼 떨어지죠. 그렇죠? 수위가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0.07만큼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수위를 알았고요. 자, 그러면 계단을 올라가고 나서 인계 수심이 되려면 어떻게 된 델타지를 얼마만큼 이 올라가는 애를 얼마만큼 올려줘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크리티컬 뎁스와 크리티컬 에너지는 2.3이랑 3.48인 거 이미 계산했어요. 우리가 주어질 수 있는 이 단위 폭당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단위 폭당 유량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크리티컬 뎁스와 크리티컬 에너지는 미니멈 에너지는 뭐의 함수라고 그랬어요? 그냥
유량의 함수라고 그랬죠. 즉 델타 G가 얼마든 지형이 어떻게 생기든 상관없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하류 쪽에 크리티컬 뎁스가 2.3이고 크리티컬 에너지가 3.48이었습니다. 그러면 임계 에너지가 필요한 이온 같은 경우 이 미니멈이 같아지면 임계류가 발생하시는 거죠. 즉 하류 쪽에서도 요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요 에너지만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돼야 돼요? 얘가 5.25인데 그쵸? 5.25예요. 이원이 5.25였어요. 거기다 3.48만큼 미니멈이 돼야 되니까 델타 G가 1.77피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하류 쪽에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총 에너지는 5.25예요. 그쵸? 5.25가 하류 쪽에 총 갖고 있는 에너지인데 얘가 이 미니멈보다 3.48 미니멈으로 되려면 하류 쪽에서 그 델타 G만큼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크리티컬 플로우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델타 G만큼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E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E2가 돼야 되니까 결국 델타 G는 1.77피트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델타 G를 올려줬어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이유는 내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은 이제 뭐 그림은 이렇게 생겼지만 그림은 이런 거를 어디다 적용시킬 수 있겠어요? 아까도 준설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특히 뭐냐면은 이제 그 홍수를 제어할 때, 그렇죠? 내가 여기 도시가 있어. 도시가 있는데 수위를 낮춰줘야 돼. 여기 지나갈 때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수위를 낮춰주는 방법은 파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파면 어떻게 돼요? 여기 더 수위가 올라가는 거죠. 오히려 바닥에다 뭔가 더 올려놓고 여기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사류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류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하이드롤릭 점프가 생겨버리죠. 그러면 이제 원래 디자인했던 목적이 다를 수가 없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을 조정을 하면서 유속을 수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크리티컬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아까는 뭐냐면 상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상류에서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 델타 G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요거 그림보다 이렇게 좋겠죠? 델타 G만큼 올라갔으니까 원래 Y1이 깊었다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델타 G만큼 내줘버린 거죠. 에너지를 내려보니까 이렇게 돼서 E2가 됐어요. 비에너지가. 그래서 뎁스 수위가 낮아지죠. 이건 어디예요? 요 상류 지역에서. 사류 지역에서 보게 되면 거꾸로 바뀌죠. 어떻게 되냐면 원래 1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쭉 가서 요게 이제 원래 이제 에너지였는데 델타 G만큼 줘버렸어요. 그럼 오히려 줄죠.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봤더니 깊이는 더 수위가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깊이보다 여기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어느 경우에 사류일 때, 여기가 사류일 때. 자, 위의 경우는 Y1이 임기수심 YC보다 낮아서 프로드 수가 1보다 큰 사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단을 지나서 Y2가 증가하게 된다. 이때 가용한 비에너지는 계단의 높이인 델타 G만큼 떨어진 E2를 이용해서 Y2를 계산할 수 있다 해서 계산 방법은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퀘스천이 하나 생기죠.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너무 많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일로 가죠. 그걸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 미니멈보다 더 떨어진 상태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너무 많이 되면 하이드롤릭 점프가 발생하는 거죠. 또. 자, 그렇게도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계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는 이제 깊이가 바뀌었어요. 깊이가 바뀐 경우 말고 또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폭이 변하는 경우도 있죠. 폭이 변하게 되면 뭐가 바뀌겠어요? 단위폭당 유량이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는 깊이가 바뀌는 거는 단위폭당 유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폭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는 유량은 동일하나 단위폭당 유량이 바뀌기 때문에 조건이 많이 바뀌겠죠. 자, 그래서 깊이의 변화가 없이 폭이 변화, B에서 B1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은 Y1이 상류의 흐름이라고 치면 폭이 변하고 나면 단위폭당 유량이 증가하게 되죠. 증가하게 되니까 아까 써놨던 뭐가 돼요? 얘는 고정인데 얘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는 증가하고 얘가 줄어든다. 뭐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폭당 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Q2로 바뀌게 되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렇죠?
왜 그런 것들을 왜 오른쪽으로 하냐면 간단하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어떻게 계산했냐면 아까 어떻게 이온 ES를 보여줬냐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Y였고 이게 E였으면 이게 스태틱, 이게 카이네틱이라고 그랬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그림이 그리는데 얘가 이동했어요. 얘가 일로 이었는데 아주 익스트림하게 그려버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 둘이 합치면 그림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렇죠? 즉 Q가 단의 폭당 유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가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림이 이쪽으로 계속 이동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러한 그림이 낫게 됩니다. 그렇죠? 같은 비에너지에서 수심이 낮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상류인 조건에서 Y1에서 쭉 있었는데 자 Q가 이동하니까 다른 유량 곡선으로 가죠. 다른 유량 곡선으로 해서 여기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Y2가 수위가 낮아지네요. 즉 폭이 줄어들면 수위가 낮아져요. 상류인 경우는. 그죠? 그 다음 얘기 뭐야? 수위 낮아지고 유속이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사류에서 봅시다. 사류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류에서 보게 되면은 사류에는 뭐 볼 필요도 없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니까 수심이 또 증가하죠, 얘들. 그렇죠? 수심이 증가하는 거를 여기 갔다가 여기서 이제 다른 유상의 곡선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가버리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폭이 변환이다 보니까 이 그림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우리가 뭐를 보통 사용하냐면 Q 곡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Q 곡선을 사용하면 조금 편하겠죠. 이거는 폭이 변해서 단위 유량 곡선을 디펜던트한 이 비에너지 곡선을 쓰는 것보단 요 비에너지 곡선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폭이 변해서 단위 유량을 쓰기보다는 총유량이 변하는 총유량을 고정시킨 거죠. 총유량을 변해서 Q 곡선을 쓰는 것이 좀 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Q가 증가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이제 뭐였어요? 컨스탄트 에너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E낫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자, 요걸 어디다 쓰느냐? 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수로가 좁아졌다가 다시 늘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수로가 좁아진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총 에너지 자체가 증가하는 거예요. 총 비에너지 자체가 증가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단위 포당 유량이 또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Q로 나왔습니다. 단위 폭당 유량이 증가하도록 나왔으면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될 수 있냐?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여기서 Y 나시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여기서 수심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수심이 줄어들면서 유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 폭당 유량이 증가하죠. 여기서의 단위 폭당 유량이 Q낫이었다면 여기서의 단위 폭당 유량은 뭐가 되냐면 요게 된다는 얘기죠. 요 Q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쭉 단위 폭당 유량이 증가하고 어느 여기서 다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크리티컬 뎁스가 되는 거죠. 이쪽이 상류고요. 이쪽이 사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심이 낮으니까. 그래서 수심이 낮은 쪽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상류 쪽에서 가보면은 이렇게 단위 폭이 줄어들면 유량이 뭐가 돼요? Y가 계속 증가하죠. 증가하다가 여기로 가면 다시 감소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이게 사류의 형태고, 이 상류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쭉 줄어들다가 폭이 다시 늘어나니까 단위 폭당 유량이 줄어들어서 이쪽으로 수심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게 되죠. 자, 이게 사실은 Q커브로 이런 것들을 설명해보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에너지를 했어요. 근데 비에너지를 했으니까 우리가 또 비슷한 개념으로 운동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비력이라고 합니다. 비력이라고 하는데 비력과 비에너지를 한꺼번에 해석하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어요. 자, 먼저 이제 개수로 해서 비력은 자, 우리 많이 봤던 운동량의 유출이나 힘의 균형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F는 로 Q 곱하기 V2-V1 너무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정수역학에 따라서 힘의 차이는 정수역과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균형을 이룹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F2-F1이니까 많이 봤던 공식 감마 H2 A2 마이너스 감마 H1 A1 곱해준 거죠. 그래서 H1은 이제 그 무게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게 중심을 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요거 정리해주면 이제 2는 2대로 모으고 1은 1대로 모았어요. 그 다음에 로지로 나눠준 거죠. 이게 로지죠. 감마가 로지니까 로지로 싹 나눠주고 나면 우리가 왼쪽에다 1을 모을 수 있고 오른쪽은 2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쭉 봤더니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M이라고 하는 비력이라고 하는 애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이것을 바로 비력이라고 얘기하고요. 스페시픽 포스, 영어로는 스페시픽 포스예요. 자, 비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이걸 정적 비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수력이라고 볼 수 있죠. 정수합에 의한 정수력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약을 운동에 관련된 힘, 운동량의 플로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어떤 형태를 갖겠어요? 그림을 표를 그려본다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를 가져요. 비에너지 곡선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가질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할 테니까. 자,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동일한, 비력이 동일한 두 개의 또 깊이가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가 conjugate depth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이제 대응수심, 이게 둘 다 이제 대응수심이라고 써놨는데, 대응수심을 써놨습니다. 근데 뭐 그냥 똑같은 에너지가 존재한다. 이건 공액수심입니다. 제가 이제 공액수심이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써놨는데, 이건 대응수심, 이건 공액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소 비력도 역시 마찬가지죠. 비에너지와 같이 계산해서 미분하고 Y로 미분하고 찾아봤더니 이런 관계가 나왔어요. 이거 더 이상 안 풀어봐도 프로듀스와 동일합니다. 프로듀스가 1인 거. 자,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비에너지 곡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비력 곡선은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물론 같은 거에다 그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축의 단위가 다르니까 같은 걸 그릴 수 없지만 하여튼 이 위치가 나타나는 거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뎁스가 나타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력 혼자만 가지고는 썩 재밌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비에너지만큼. 비에너지는 이제 수심도 나타내고 그렇지만, 근데 비력은 언제 쓰느냐? 바로 비력과 비에너지를 한꺼번에 이용해서 수력도약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력도약에 좀 적용하기 위해서 수력도약은 뭐냐? 임계수심보다 낮은 수심에서, 임계수심보다 낮은 수심, 즉 사류에서 상류로 갑자기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수력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력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여기서 거의 벽이 있거나 어떻게 돼요? 여기 슬로프가 바뀌었죠. 슬로프가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빠르게 내려올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슬로프, 마찰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되죠. 액셀러레이션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 여기 수력도약이 생기거나 혹은 여기 생길 수가 있어요. 두 군데서 생길 수 있어요.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이제 스티프한 데서 생긴 거고, 여기는 이제 마일드한 데서 생긴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게이트가 있는 경우에 게이트를 지나서도 하이드롤 점프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호를 넘어갔을 때도 하이드롤 점프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 이쪽에서 이거 잘 빠져나간 경우인데, 여기는 상류고 여기가 사류고 여기가 상류가 되는 꼴이라면 이건 뭐예요? 사류가 흘러가요. 사류가 흘러가는데 내가 여기다 딱 꽂아 놓으면 여기서 점프가 발생하는 거죠. 이 점프가 뭐예요? 결국은 웨이브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공액수심, 이제 아까 했듯이 비력을 가지고 공액수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이 매우 넓고 단면이 직사각형일 거예요. 그거밖에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라고 치고, 그럼 두 개의 수심이 존재하면 이 공액수심을 가지고 우리가 수력도약의 높이를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공액수심을 갖고. 그러니까 수력도약의 높이는 비에너지로 계산할 수가 없죠. 비력을 가지고 포스 밸런스를 계산을 합니다. 자, 마찰을 무시하게 되면 얘를 어떻게 돼요? 얘를 이미 한번 이 공식은 유도를 했었죠. 앞에서 제가 개수로에서의 운동량, 충격량 방정식에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도는 다시 안 하고 그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마찰을 무시하면 공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통분시키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 수로니까 by1, by2, bq, 그 다음 y/2를 각각 면적 a1, a2, 그 다음에 요거를 q로 정리해서
H를 대입한 후에 B로 나누고 정리하면 요 공식이 이렇게 아까 통분했죠. 그 다음에 다 넣어서 y1, y2 요건 어떻게 돼요? 이 인수분해라고 그러죠. 인수분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인수분해하면 y1, y2 사라지고요. 남는 거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곱해주면 y2, y1 제곱 플러스 y1, y2 제곱 마이너스 2키 제곱 오버 g가 됐고 이게 제로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뭐 했었냐면 그래서 근을 구했었어요. 근을 구해서 이렇게 표현됐었죠. 요거는 임펄스 모멘텀 방정식 유도할 때 이미 다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냐면 y1은 즉 상류에 하류에다가 내가 뭔가 작업을 해서 상류의 깊이를 알고 싶으면 요 공식을 사용하면 되죠. 그렇죠? 또 다른 방식은 요거는 뭐예요? 상류의 조건을 알 때 y2가 뭔지를 알고 싶으면 요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죠. 그렇죠? y1, y2는 왜 중요하냐면 하류단에서 내가 도시가 있어요. 도시에 여기서 그 제방이 있는데 제방을 넘지 않도록 설계를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고 상류량이 무조건 정해져 상류 유속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이제 이런 공식을 사용을 해서 적어도 제방을 여기까지 더 올려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요거를 조금 더 비주얼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결국 뭐냐면 왜 비에너지와 비력을 쓰냐? 이건 비력 곡선이고 이걸 비에너지 곡선이에요. 하이드롤릭 점프가 일어나는 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이드롤릭 점프가 일어나는 경우는 포스가 어떻게 돼요? 좌우가 힘의 밸런스가 맞는 상태죠. 맞는 상태에서 더 이상 운동량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깊이가 또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점프를 뛴단 말이에요. 그때 비에너지 곡선을 구해보면 이런 비에너지 곡선이 나오고 그때 여기서 여기로 뛰는 요거를 해봤더니 여기서 여기로 간 거거든요. 사류에서 상류로 요 델타 E만큼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델타 E만큼. 오케이? 그래서 왼쪽 오른쪽은 비에너지고 왼쪽에서 비력이 동일한 그 공액 수심에서 오른쪽의 에너지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즉 점프가 일어난 다음에 에너지가 뛰는 것. 즉 뭐야? 운동량 방정식은 이 비력에서는 델타 E를 고려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델타 E가 얼마나 날아가는지 몰라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델타 E를 알아야만 계산할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는 뭐냐면 이것도 해볼 수 있어요. 흐름이 상류로 샀기 때문에 모멘텀은 바뀌지만은 비에너지는 유지해질 수 있어요. 이 경우는 하이드롤릭 점프가 없어서 뭐냐면 요만큼의 모멘텀으로 막아준 거죠. 그렇죠? 포스를 막아준 거예요. 근데 나 이거 몰라 근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갈 때는 뭐냐면 델타 E가 없어지지 않아요.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치면.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게 오히려 여기서는 비에너지 곡선은 바뀌지 않아서 이렇게 됐는데 비력 곡선은 여기 있죠. 비력 곡선은 이렇게 돼서 여기서 가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로 가죠. 상류에서 사류로 가죠. 여기 지나고 나면 그럼 이렇게 돼서 델타 F, 요 델타 F만큼을 여기서 밀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용을 하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가 바로 요 그 모멘텀의 차이가 수문에 미치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앞에 거에 대해서 요 델타 E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E는 어떻게 델타 E? 왜냐면 이제 수력 도약을 해서 얼마 정도 에너지 손실되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수력 도약과 에너지 손실. 제가 여기다가 전파라고 얘기를 했어요. 손실이라보다 에너지 전파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압력 수도를 증가시킬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이 도약, 파랑, 웨이크 등 여러 가지 에너지를 소실하게 됩니다. 근데 수평인 수로에서 에너지 차이는 아까도 보여줬지만 상류단의 비에너지와 하류단의 비에너지를 차이가 델타 E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로가 매우 넓다 단위폭당 유량으로 표현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델타 E는 이렇게 y1, y2 플러스 q2 오버 2g의 1-y1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요거는 에너지 차이고요. 요때 운동량 차이는 요거 유도했었죠. 운동량 차이는 요거 계산했으니까 운동량 차이 여기 나왔습니다. 앞에서 나왔듯이 앞으로 쭉 다시 가볼까요? 요건 운동량 차이였죠. 요게 운동량 차이예요. 운동량 차이에서 요 관계식을 찾았어요. 이거는 에너지 차이죠. 요건 에너지 차이에서 나온 공식이고. 근데 운동량 차이에서 요걸 계산했으니까 요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요걸 이용을 해서
앞에 공식에다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준 거죠. 적용을 시켜주면 정리를 이렇게 델타 E를 정리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이 관계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y1, y2 이건 이제 제가 유도 과정을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유도를 이대로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 뭐냐? 델타 E는 이 관계를 갖는 거죠. 그렇죠? 델타 E는.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점프 전이고 여기가 점프 후라면 점프 전과 점프 차이 후에 에너지의 손실, 에너지의 차이, 델타 E, 에너지의 차이예요. 수도 손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수도 손실이라기보다는 에너지가 전파된 거죠. 하루 쪽으로 이 여기 웨이브, 스탠딩 웨이브가 있으니까 스탠딩 웨이브로 쭉 보내줘 버린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력 도약의 에너지 차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수력 도약이고요. 이런 것들의 수력 도약이 나타나는 건요, 여러 가지 단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력 도약이 나타나는 정도는 역시 프로듀스에 달려 있겠죠. 프로듀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류 쪽 프로듀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되겠어요? 더 심한 수력 도약이 일어날 거예요. 하류 쪽에서. 자, 그러면 프로듀스가 1보다 작다. 그러면 수력 도약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수력 도약이 일어나는 건 1보다 커야 되는데 1보다 크고 1.7보다 작을 때 대형 수심의 깊이가 거의 같을 때 발생하는 것이 이렇게 그냥 언듈레이션 정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작은 소용도들이 발생하고 좀 말리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웨이브가 세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손실이 좀 아직까지는 좀 작은. 요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이거는 에너지가 뭘까 트랜스퍼 된 거죠. 이동한 거지 완전히 디시페이트 되지 않은 현상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린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앞에서 뭐냐면 이 파이프가 있고 간에 무슨 뭐랄까 막 약간 장애물이 있으면 뭐거든 뒤에 웨이크가 생긴다 그랬죠. 그 에디가 생기면서 그 에디 같은 것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디시페이트 시킨다고 그랬죠. 즉 이런 에디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웨이브도 커지고 웨이브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에너지를 조금 더 여기 있어야 될 에너지를 빨리빨리 딴 곳으로 보내주거나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다가 더 커지게 되면 제트가 발생하게 되고요. 파쇄 현상, 즉 이제 실제로 이제 물보라가 나타나는 거죠. 점점 세져서 아주 오실레이팅 점프 팍팍팍팍 뛰면서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테이블 점프가 거의 고정된 상태로 유지해서 많은 에너지가 여기서 롤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막 도는 애들이 많이 생겨요.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이제 에너지를 전파시키는 것보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 에너지를 빨리빨리 디시페이트 그 자리에서 시켜버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더 세지면 뭐냐면 이 정도도 갖고도 안 되겠다. 그래서 더 큰 웨이브를 만드는 거죠. 넥스트 더 큰. 그래서 아주 강한 점프를 만들어내면서 이런 단계별로 수력 도약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력 도약은 지난번에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댐을 설계하거나 보를 설계할 때 하류 쪽에 어떤 에너지가 어느 정도 몰려 있고 어느 에너지가 서산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계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사이언티픽하게도 과학적으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도 연구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비력과 비력 에너지 개념을 배워서 개수로의 흐름과 수위 변화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비력과 비에너지 관계를 이용을 해서 수력 도약에서 좀 더 알아봤습니다. 이게 오늘 배워주신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도 다음에는 아마 이제 수면이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